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유체역학 1장, 2장을 했고 또 3장 앞부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장, 4장, 5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 정력학, 또 유체 운동학, 또 유체 운동역학 이렇게 다루기로 했고 특별히 3장, 4장, 5장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오일러, 베르누이, 그다음에 나비아 스톡스. 나비아 스톡스는 두 사람인데 세 방정식.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 그다음에 나비아 스톡스 방정식. 이 세 가지 식이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인데, 오일러 방정식은 비정성 유체에 적용한다. 비정성 유동, 비정성 유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죠. 이것은 정성 유동.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제 비정성 유동, 오일러 방정식을 한번 접근한 식이에요. 그렇지만 정성까지 고려해서 또 수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정항을 추가해서 정성도 고려할 수 있는 식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3장에서 오일러 방정식 관련해서 오일러 방정식 중에서 운동이 없는 상태, 즉 정지유체를 다루고, 그래서 정지유체에서의 역학, 정역학이죠. 유체 정역학을 다루고, 이제 4장에서는 운동이 있는 경우에 오일러 방정식과 또 베르누이 방정식을 주로 다루고, 5장부터는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점성까지 고려한 유체 운동 방정식을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F는 MA식이라고 했어요. F는 MA식, MA는 시그마 F. 어떤 동력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질량 M을 가진 질량체가 있을 때 여기에 힘을 가하면 힘도 여러 가지 종류로 가할 수 있겠죠. F1, F2, 중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자기력을 가할 수도 있고, 이미 여러 가지 힘들의 서메이션, 여러 가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운동이 발생하지.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는 M분의 M분의 F. 가한 힘이 크면 더 이제 가속이 되는 거고, 질량이 크면 가속이 잘 안 되죠. 관성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유체 적용해서, 유체는 주로 이제 볼륨당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밀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다 볼륨으로 나눈 형태로 쓰면, 로 A는 볼륨당 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유체에서는 오일러 방정식에서 이 유체 이런 반이 있는데 여기에 점성이 없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질 수 있는 힘은 여기 P1, P2 압력으로 힘을 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압력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중력. 그래서 플러스 로 G 벡터. 이게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힘, 압력과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가속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가속이 안 생기는 정지 상태, 또는 정지가 아니어도 움직여도 가속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상 그 유체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정지하고 있는 표면에 물 한 잔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죠? 근데 이제 그 물통을 들고 우리가 버스를 탔어. 그러면 이게 가속할 때는 물이 출렁이지?
그런데 가속을 않고 등속으로 가만히 가요. 거기에 올려지는 물은 어때? 그냥 정지 상태하고 똑같아.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지 상태든 아니면 등속이든 다 이 좌측점이 0이 되죠. 가속도가 0이니까. low, EV, DP.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조건은 속도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0이거나. 그래서 그 정지 상태든 아니면 등속 상태든 그때 지배하는 그 비점성에서 지배하는 힘은 압력과 중력만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물 깊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압력의 크기를 나타내면 여기는 이제 1기압이고 또는 절대 게이지압을 0기압 또는 절대 기압을 1기압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0m 내려가면 10m당 1기압씩 추가된다고 그랬죠, 압력이. 이건 지금 요 중력에 의한 거예요, 중력. 이 물기둥 입장에서 밑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는 셈이지. 중력과 이 압력이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속도가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잖아요. 운동이 오래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3장에서는 이제 정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유체 자체는 점성이 있어도 정지하거나 또는 속도가 일정하면 이 점성 효과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점성까지 고려한 그 방정식은 이게 오일러 방정식인데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은 로우 A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벡터 플러스 로우 G 벡터 더하기 점성 라플라시안 속도 벡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성인데 이게 점성 자체가 없는 비점성 유체여도 되고 그런데 유체는 사실상 다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뒷부분에 이게 속도의 기울기지. 속도의 기울기, 즉 상대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첫 시간에 뉴턴의 점성 법칙 얘기했죠. 유체가 이렇게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유체는 전단력을 받는데 전단력은 mu, du, dy다. 위쪽으로 가는 속도와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 차이, 이런 힘, 이런 그 속도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점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쪽에 바운더리 레이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바운더리 레이어 위쪽은 속도가 유니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 유니폼한 속도로 들어갔는데, 점성 때문에 이 벽에서는 속도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죠. 점착폭권 얘기했었지? 이렇게. 그래서 요 위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 속도 기울기가 제로죠.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항이, 점성항이 사라져요.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이쪽 부분, 유니폼한 속도의 방정식을 풀고 싶다. 그러면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에서 이게 사라지니까 그냥 오일러 방정식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오일러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기울기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 점성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다 F는 MH식이에요.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 오일러 방정식을 이제 유선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는 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상 상태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식 P1, P 더하기 2분의 1로 V제곱 더하기 로 G Z는 일정 정상 상태일 때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유선을 따라서 압력과 속도와 위치가 달라져도 그 세 개의 합은 일정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체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식이고, 이걸 이제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몇 친구가 이메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하는 건 제가 항상 환영하고, 특히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좀 구체적인 건 이메일로 좀 해주시면 좋고, 또 급하면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2장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실 텐데 문제가 좀 어렵고 일부는 또 정보가 부족합니다. 물성 같은 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좀 풀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2장 문제는 이 시간에 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부터는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2장은 앞부분이니까 제가 상세하게 좀 가능하면 풀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유체역학에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지금 2장 연습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다면 먼저 푼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안 푼 상태에서 그냥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5주차 강의니까 5주차 들어가기 전까지 그 2장을 벌써 풀었어야 됐지, 진도상. 혹시라도 안 푸는 친구들은 강의 보기 전에 얼른 풀어봐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거기 내가 못 푼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2장 연습 문제 1번을 봅시다. 1번. 연습 문제 1번. 밀도와 압력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압력이 1기압. 온도 T가 25도씨. 공기네요. 공기의 밀도 롤을 구하여라. 그럼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죠. 공기 2기압에 25도씨 이상기체로 볼 수 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면 되는데 책에서는 또 친절하게 힌트를 줬어요. 공기는 P는 로 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로 RT를 만족하는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다.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아이디얼 가스는 이상적인 가스라는 건데, 이제 모든 가스가 이상기체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압력이 너무 높지 않고, 온도가 또 충분히, 온도는 좀 높고, 압력은 좀 많이 높지 않아. 좀 낮은 당연하고, 굉장히 높지만 않은 정도면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체의 경우에 기체의 분자와 분자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서로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어떤 용기 안에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생각하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는 1기압에 뭐 20도씨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각 공기 분자들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걔네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종의 에너지를 간직하기도 하고 또 힘을 가하기도 하고 이 방 안에 모든 면에 부딪히는 그 단위 면적당 힘이 1기압이라는 뜻은 분자 입장에서 보면 분자들이 많이 때리고 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압이 1기압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기압, 100기압, 1000기압 이렇게 압이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압이 높아질수록 분자들이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많이 비행을 못하고 조금 가다가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상기체의 이 시기에서 많이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이제 좀 압력이 많이 높지 않고 온도는 충분히 높아서 마치 그 당구 따위 위에 당구공들이 몇 개 없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가 용이하죠. 근데 당구공이 너무 많으면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식으로 예측 못하고 수정된 식으로 좀 훨씬 복잡한 식으로 실제 개수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하면 보통 우리는 PV는 MRT라고 하죠. PV는 MRT. 그래서 이걸 V를 이쪽으로 옮기면 P는 V분의 MRT니까 이게 로가 된 거예요. P는 V분의 MRT. V분의 M이 뭐예요? 이게 진짜 여기 밀도죠? 로 RT.
P는 반드시 파스칼 단위 있어야 돼요. SI 단위 파스칼. 그 다음에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R은 기체 상수인데, R은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또는 도시 이렇게 돼요. 온도 차이니까 켈빈이나 도시나,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 켈빈으로 하는 게 좋겠지. 여기도 켈빈으로 쓰고 여기도 켈빈 이렇게 이런 이제 단위를 하는데, 그래서 쉽죠. 이렇게 밀도를 구하라. 이상기체의 밀도는 RT분의 P. 단위만 조심해서 SI 단위로 다 맞춰주시면 돼요. P는 1기압이니까 얼마예요?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101.3kPa이죠. 혹시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실수해서 1기압을 1013 kPa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실수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나오면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고, 가끔씩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1기압은 10의 5승파스칼이죠. 10의 5승파스칼. 정확하게 하면 1.013. 그 다음에 공기의 기체 상수는 알려줬어요. 공기의 기체 상수. 공기의 기체 상수. 이건 암기하시기 좋아요. R은 287. 단위가 나와 있잖아요.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아까 썼죠? 줄 퍼 킬로그램 켈빈 287. 그래서 여기 287. 그 다음에 온도는 반드시 여기로 절대 온도 써야 되죠. 그래서 25도, 섭씨는 273.15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하면 2.369. 2.369 나오죠? 2.369. 2.37 정도, 2.369.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봤고, PV는 MRT 또는 P는 low RT에서 low는 P 나누기 RT. 개인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 R, 기체의 특정 기체 상수. 요 R은 다 아시겠지만, 특정 기체 상수. specific gas constant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 공기의 R은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또는 0.287 킬로줄로 해도 되고요. 근데 이 기체 상수를 가스마다 다 다른데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반 기체 상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체 상수 알파라고 쓰고 Universal Gas Constant. 이 일반 기체 상수는 그냥 유니버설이에요. 임의의 기체와 상관없이 어느 한 값을 갖고 있어요. 8314 줄 퍼 킬로그램이 아니고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는 물질이 아닌 뭐냐면 몰이 있죠. 몰. 그래서 여기 몰당 킬로몰당 켈빈 1kmol의 어떤 기체, 그 다음에 1켈빈의 온도차와 관련된 그런 기체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체 상수 이것도 암기하시고, 공기의 경우에 특정 기체 상수 287을 암기하시면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특정 기체상수 R은 일반 기체상수 R과 나누기 분자량. 이건 기체상수. 정확하게 하면 특정. 어떤 기체상수. 특정 기체상수. Specific Response. 요건 유니버설. 보편적인 기체상수 또는 일반 기체상수.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값이 8314 줄, 킬로몰. 그 다음에 켈빈. 이건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죠? 분자량. 분자량이라는 건 뭐예요? 분자가 몇 킬로그램이냐? 근데 분자 하나가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많은 어떤 한 덩어리, 분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1몰이죠. 6 곱하기 10의 26승계 하면 1km몰이죠. 그러니까 1km몰이 몇 킬로그램이냐? 이게 이제 분자량이죠. 또는 뭐 1몰이 몇 그램이냐? 이렇게 정의하는 게 분자량이에요. 분자 하나의 킬로그램을 하려면 너무 숫자가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한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묶음, 분자 한 묶음을 그래서 1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앞에 첫 장에서 배웠죠? 1몰이라는 것은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을 1몰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1몰이라고 불러.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분자 예를 들어 지금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공기의 분자량 29인가? 29죠? 29. 공기의 분자량 29라는 뜻은 뭐냐면 단위가 분자 공기 1몰에 즉 공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29g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양쪽에 1000을 곱해서 6 곱하기 26승계, 즉 그게 1km몰이죠. 킬로몰이 29kg이다. 너무 작으니까 낱개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아보가드로 수 단위를 1몰이라고 하고 그 1몰이 몇 g이냐 또는 킬로를 붙여서 킬로몰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정의한 게 분자량인데, 그러면 공기는 29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분자량을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분자량을 안다. 그러면 이제 기체상수는 다 계산이 가능해. 보다시피 일반 기체상수 8314 이건 암기하시고, 공기 에어라고 해봐요. 에어 공기의 분자량은 29 이렇게 하면 287 나옵니다. 줄퍼 킬로몰퍼. 만약에 질소다. 그럼 질소의 R을 구하시오. N2. 그러면 질소의 R과 나누기 질소의 분자량 N2. 질소의 분자량만 나누면 되죠? 8314 나누기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지? 질소가 14. 이게 14고 28이죠? 28. 이렇게 하면 이 값보다 좀 더 작은 값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또 뭐 산소의 기체상수를 구하시오. O2. 그러면 이거 R과 나누기 산소의 분자량. 그리고 8314 나누기 산소는 얼마죠? 18 곱하기 2니까 36인가요? 26. 이런 식으로 특정 기체상수는 다 이제 일반 기체상수 나누기 분자량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일반 기체상수 8314 그다음에 분자량 나누면 얼마 이걸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공기에 대해서만큼은 맞춰봐야 되니까 이 식을 공기의 특정 기체상수는 287인데 이것은 일반 기체상수 8314 나누기 분자량 29로 하면은 287이 나온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너무 자세히 푸는 것 같은데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P는 로 RT에서 로는 RT분의 P. 단위만 SI 단위인
압력은 파스칼, 온도는 켈빈, 그 다음에 공기의 특정 기초 상수 R 287 이렇게 대입해서 풀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빙산의 한 조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기 멀리 바다에서 멀리 빙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빙산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빙산이 저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죠? 밑에도 있지?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숨어 있는 빙산이 훨씬 커. 이거는 얼음이니까 얼음의 비중은 한 0.9쯤 됩니다. 0.9. 물에 비해서 90%밖에 안 돼. 얼음이 가볍죠. 그래, 물에 일부 뜨잖아요. 일부 가라앉고 일부 뜨죠. 10% 정도. 물에 뜨었을 때 만약에 비중이 똑같은 걸 물에다 올려놓으면은 표면까지 다 가라앉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이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겠죠? 비중이 물보다 밀도가 물보다 작으면 뜨겠죠? 비중이 1이면 같고, 이게 약간 나온다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좀 작다는 거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해수의 밀도를 로 W를 1030이라고 하고, 소금이 들어가서 조금 무겁죠. 어쨌든 이제 이 바닷물의 밀도가 1030kg/m². 그 다음에 해수에 대한 얼음의 비중, 이 얼음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S라고 쓰고, specific weight, 정의는 뭐야? 물의 밀도에 대한 그 물체의 밀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금 해수의 비중, S는 아이스인데,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아이스인데, 이게 얼마예요? 0.91이지? 91%. 그러니까 답은 그냥 9%, 0.09만큼 보여요. 답은 그냥 상식적으로 비중이 0.91이면 1 빼기 0.91만큼 위에 뜨고 나머지 0.91, 91%는 아래에 있고 0.09%는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근데 이제 정확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는 원리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몇 %가 뜨느냐예요. 그러면 여기 뜬 면적을, 뜬 체적을 V1이라고 하고, 전체 체적을 V라고 해봅시다. 전체 체적. 떠있는 체적 V1, 그리고 전체 빙산의 얼음의 전체 체적을 V라고 해봐. 이렇게 전체를. 그랬을 때 지금 이 책에서 질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몇 %가 보이는가? 즉 V1 나누기 V는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힌트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라고 하죠. 부력.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살짝 뒤에 3장에 3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땡겨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가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 임금님이 자신이 왕관을 어느 날 이제 어전회의에 나가려고 왕관을 딱 쓰고 나왔는데 느낌이 이상해. 이게 가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소하고 미묘하게 이 느낌이 달라. 약간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 가짜 아니냐 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좀 판별을 시켰는데 아무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부르죠. 그래서 이걸 뭐 며칠 안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각색이 된 겁니다.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사우나탕에 갔어요. 뜨거운 물을 잔뜩 받고 탕 안으로 쓱 들어갔어.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탕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뛰쳐나와. 그 알았다 말이 이제 그 그리스 말인가요? 그래서 말로 유레카예요.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와요. 목욕탕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아르키메데스가 몸을 싹 담그니까 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밀어낸 만큼, 내 몸이 잠긴 만큼 물은 빠져나갔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뭔가 나를 가볍게 하는 부력을 느낀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가벼움을 느껴지죠? 뭔가 들어 올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력의 정체도 알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야 어떤 물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몸을 쭉 담그면 이 담근 만큼 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는 부력을 느꼈어. 그럼 내가 느낀 부력은 빠져나간 물, 이게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플해요. 내가 물에 영향을 준 것은 내가 물을 밀어서 어떤 특정한 만큼의 체적의 물을 밖으로 내보냈어. 근데 나는 또 받은 것은, 물로부터 받은 것은 부력의 힘을 받았어. 아, 그러면 그 힘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이 들어가면서 밀어낸 물의 무게하고 같겠구나.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제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이거 마저 풀고 나머지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